네, 안녕하세요. 니짜형TV의 니짜형입니다. 오늘 제가 처음으로 차를 가지고 유튜브를 찍어보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저는 영종도고요. 공항 근처에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드라이브 코스라 차를 갖고 나왔는데 최근에 모델 Y를 샀어요. 모델 Y를 샀고, 제가 페이스북에서 저랑 소통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다 알고 계실 테지만 모델 Y를 구매를 했고, 첫 방송은 이 차를 샀으니까 이 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오늘은 모델 Y에 대한,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근데 뭐 유튜브에 보면은 테슬라에 대한 리뷰나 이런 설명 같은 거는 워낙에 많기 때문에 너무 많더라고요. 뭘 봐야 될지 모를 정도로. 제가 그런 똑같은 이야기를 하진 않을 거고요. 저는 제가 관심 있는 분야, 저는 이제 차량 안전 쪽에 관심이 많은데 그 분야에서, 그 관점에서 이 차를 어떻게 보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200m 이후 제1여객 터미널 방향으로 첫 번째 주제는, 오늘 얘기할 첫 번째 주제는, 오늘 이거 하나만 얘기할 건데, 테슬라가 과연 사용자 중심적인 차인가, 시스템 중심적인 차인가, 이 주제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테슬라를 처음에 이제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혹은 테슬라를 못 타보셨더라도 영상 같은 걸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테슬라의 문을 여는 방식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히든 도어인데요. 요새 히든 도어는 많다고 하지만, 히든 도어 핸들은 많다고 하지만, 이렇게 한 엄지손가락으로 도어 핸들을 누른 다음에 나머지 네 손가락으로 도어 핸들을 당겨야 되는 그런 구조거든요. 즉 5손가락을 다 써야 돼요, 거의. 그래서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거 좀 불편한데, 이런 생각을 예전부터 많이 했었는데, 그리고 심지어 그런 히든 도어 핸들이 아니고 그냥 일반 도어 핸들을 넣었다라고 할지라도 테슬라의 어떤 그런 멋스러움, 유니크함이 전혀 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왜 이랬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건 굉장히 불편해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운전할 때 커피를 마시거나 물을 마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상 물을 들고 타거든요. 그 다음에 핸드폰을 가지고 손에 들고 하고, 그러면 그 상태에서 양손이 비지 않은 상태에서 테슬라 도어 핸들을 여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길을 잘못 들었네요. 제가 얘기하다가. 쉽진 않아요. 말하면서 방송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그런데 반면에 내릴 경우에는, 내릴 때는 또 굉장히 편해요. 내릴 때는요, 아까 제가 음료수 들고 탄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내릴 때도 그거 쓰레기 들고 내려야 되는데, 그때 이렇게 도어 렛치 당기기 불편하거든요. 테슬라는 버튼식 언락 버튼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그냥 내가 물건을 손에 들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걸 눌러서 그냥 팔로 툭 밀고 나가면은 문을 쉽게 열 수 있어요. 그런 거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테슬라가 사용자 중심적인가 아닌가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도어 핸들 하나만 보더라도 아웃사이드와 인사이드의 경험이 전혀 달라요.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이걸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 근데 저는 오늘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도어 핸들 이야기가 아니라 오토파일럿, 주행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좀 하고 싶거든요.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저는 이제 K7을 탔어요. 저는 14년도에 K7을 타서 쭉 한 7년 정도 주행을 했고요. 그 K7 14년식은 전혀 주행 보조 기능이라든지 에이다스 같은 게 없는 차였어요. 그 SE 레벨로 치면 레벨 0에 가까운 차를 제가 탄 거죠. 근데 저는 좌율주행이나 주행 보조나 이런 것들에 관심이 좀 많아서 제 친한 지인이 차를 좀 빌려줬어요. DM8 소나타, 현대 소나타를 빌려줬는데, 거기에는 이제 HDA가 들어가 있었고 풀옵션 차였기 때문에 거의 웬만한 정말 에이다스 기능이 다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굉장히 인상적인 경험을 했던 게 뭐냐면, 후측방 모니터였는데, 이게 이렇게 제가 깜빡이를 켜고 차로를 변경하게 될 경우에 클러스터를 통해서 카메라 그 촬영 결과가 띄워지더라고요, 실시간으로. 그래서 제가 옮기려고 하는 차로에 지금 다른 차들이 오고 있는지 안 오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데, 보통 우리가 사이드미러로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잖아요. 근데 카메라로 보여주는 거였어요.
근데 이 기능을 처음 본 게 제가 이제 회사에 제 동기랑 같이 카풀을 할 때 그 동기가 팰리세이드를 탔는데 제가 조수석에 앉아서 갔거든요. 근데 그때 보면은 그 친구가 그 기능을 쓰는 게 보이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너무 편할 것 같은 거예요. 와, 저거 카메라만 보고 그냥 차로 변경할 수 있구나. 너무 좋아 보였는데 막상 제가 그거를 쓰게 되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저는 기본적으로 성격이 의심이 많고 겁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카메라 결과를 보고서 차로를 바로 못 변경하겠는 거예요. 못 믿겠어, 얘를. 이거 만든 엔지니어들이 이 얘기 들으면 콧방귀 끼겠죠. 야, 네가 보는 것보다 훨씬 정확해 라고 이야기를 할 텐데, 어쨌든 저는 바로 못 믿겠더라고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데 깜빡이를 켜고 방향지 시전을 켜고 카메라에 나오는 그 결과를 보고 사이드 미러를 또 한 번 보고 이렇게 차로를 변경하더라고요. 아니, 그럴 바엔 처음부터 사이드 미러 보고 변경하면 되지 왜 제가 그런 행동을 하겠어요? 그래서 못 믿으니까. 근데 이제 한 2-3주 정도 그 기능을 계속 썼더니 그 쓰는 과정에서 제가 카메라를 보고서 확인한 결과와 사이드 미러를 보고 직접 확인할 결과가 이제 계속 일치하는 걸 경험하니까 언제부터는 이 사이드 미러를 안 보고 그냥 이 후측방 모니터만 보고서 바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것들이 정말 기술에 익숙해진다는 것들이 이런 거구나 라는 느낌을 그때 받았어요.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테슬라는 왜 이런 게 없지? 뭐 이거 되게 좋은 기능이고 되게 편한 기능인데 테슬라는 왜 없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그때 테슬라 시승차를 한번 몰아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뭐 물론 모델 3나 모델 Y 같은 거는 여기 보시다시피 지금 클러스터가 없잖아요. 클러스터가 없기 때문에 그 모니터링 카메라를 보여줄 공간도 없죠. 여기는 물론 물리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공간이 지금 여기 이미 꽉 차 있고, 또 시선도 제가 저기 왼쪽으로 바꿔야 되는데 막 이쪽 카메라 오른쪽으로 시선을 돌리거나 이런 것들은 전혀 HMI적으로 좋은 설계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테슬라는 그런 걸 넣기가 굉장히 어려운 인터페이스이긴 해요. 근데 모델 S나 모델 X 같은 경우는 클러스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넣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안 넣고 있는데 왜 안 넣을까? 이 생각이 시작이었어요. 거기서부터 테슬라는 과연 사용자 중심적인가 아니면 시스템 중심적인가, 이 고민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자, 이 얘기를 마무리 짓기 전에 좀 오토파일럿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볼게요. 오토파일럿이랑 뭐 대표적으로 현대 HDA 고속도로 주행 보조를 좀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둘 다 뭐 SA 레벨로 치면은 2단계 정도의 시스템이죠. 차가 종방향 제어와 행방향 제어를 동시에 해주면서 하지만 운전자가 계속 전방을 주시하고 제어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오토파일럿은 조금 특이합니다. 왜 특이하냐면 일단은 성능이 굉장히 좋아요. 성능이 굉장히 좋아서 뭐 실제로 드러나는 데이터도 그렇고, 제가 한 일주일 정도 지금 제 차를 받아서 타본 경험도 그렇고, 예전에 시승차를 타본 경험도 그렇고, 성능은 정말 으뜸입니다. 뭐 컨슈머 레포트라든지 미국에, 혹은 뭐 유로인캡, 유로벳도 세참 리서치 이런 데서도 주행 보조 시스템 평가를 많이 하는데, 그때 보면 테슬라가 성능 관점에서는 항상 거의 탑을 유지해요. 100점 만점에 지난 유로인캡 세참 리서치에서 테슬라 모델 3가 96점이라는 점수를 받았던 걸로 제가 얼핏 기억을 하는데 2위 그룹과는 차이가 많이 나는 점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능 측면에서는 테슬라가 좋은 점수를 많이 받는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또 극과 극의 점수를 받는 카테고리들이 있어요. 정말 낙제점을 받는 카테고리 2개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오토파일럿과 FSD라는 것에 대한 네이밍. 파일럿을 실제로 해주지 않는데 오토파일럿이라는 네임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셀프 드라이빙을 하지 않는데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는 옵션을 팔고 있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소비자의 어떤 오버 리라이언스를 이어지고 결국에는 미스유지까지 이어지는 그런 문제가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점수는 굉장히 안 좋아요, 테슬라가. 아까 제가 100점 만점에 96점이 성능 점수라고 그랬는데, 제 기억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테슬라가 36점을 받았어요. 그래서 모델 3가 그 당시에 대부분의 점수에서 잘 높은 점수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서 36점을 받는 바람에 아마 전체 순위에서 6등으로 떨어진다고 그랬을 거예요.
이제 기사가 좀 악의적으로 났었죠. 모델 3 막 좋다고 하는데 야 오토파일럿 해보니까 6이더라. 이런 좀 악의적인 기사도 나오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또 하나 나쁜 점수를 받는 영역을 말씀드리면 이 부분이 오히려 더 중요한 거라고 저는 보는데 오늘 이야기 중심이라고 보는데 코퍼레이티브 드라이빙을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코퍼레이티브 드라이빙이라는 뭐냐면 우리말로 하면 협동주행이죠. 즉 레벨2 주행보조 시스템은 어쨌든 인간이 주행하는 차예요. 인간이 주행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시스템은 인간을 보조하는 걸로 되어 있죠. 그래서 얼마나 인간을 잘 보조해 줄 수 있느냐, 얼마나 같이 협력하면서 주행을 하느냐인데 제가 이렇게 스티어링을 잡고 뭐 깜빡이도 켜고 차선도 변경하면서 제가 주도적으로 운전을 하지만 그 상황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조금 더 안전하게 해줄 수 있게 보조를 해주는 게 이제 주행보조 시스템의 역할로 보통 정의가 되어 있고요. 뭐 현대 HDA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현대 HDA 같은 경우는 이렇게 HDA를 켜고서 가잖아요. 그 가다가 제가 깜빡이를 켜고서 차로를 이렇게 변경해요. 그럼 HDA가 잠깐 동안 꺼져요. 대기 모드라고 하는데 대기 모드로 갔다가 다시 이렇게 잘 가게 될 경우에는 HDA가 들어오거든요. 불이 다시 활성화가 돼요. 그게 사실 되게 합리적인 거죠. 왜냐하면은 내가 처음부터 HDA를 켜고 갔기 때문에 그건 나는 주행 보조를 받고 싶다는 의사를 보여준 거잖아요. 그럼 내가 뭐 어떤 이유에 있어서 잠깐 차로를 변경했을지라도 여전히 그 주행 보조 기능이 켜져 있어야겠죠. HDA는 그런 식으로 작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테슬라 오토파일럿은 전혀 다릅니다. 오토파일럿은 제가 일단은 한번 켜겠습니다. 굉장히 직관적으로 쉽게 켤 수가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조금 빨리 갈게요. 추월을 하기 위해서.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오토파일럿을 켜고 이렇게 가다가 제가 깜빡이를 켜고 2차로로 들어가 볼 거예요. 네, 들어가겠습니다. 보셨나요? 오토파일럿 지금 꺼졌죠? 그리고 다시 켜지나 볼게요. 안 켜집니다. 네, 오토파일럿은 이렇게 한번 꺼지면 자기가 스스로 다시 켜지는 않아요. 다시 켤게요. 자, 두 번째 사례입니다. 이거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는데 깜빡이만 켜더라도 오토파일럿이 꺼지는 경험을 제가 한 것 같은데 그게 제가 정확히 맞는 건지 아니면은 제가 뭘 건드려서 같이 꺼진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깜빡이를 켜볼게요. 깜빡이만 킨다고 꺼지진 않네요. 다시 한번. 네, 깜빡이만 킨다고 꺼지진 않네요. 꺼졌어요. 깜빡이를 켜고서 계속 가니까 꺼지네요. 자, 이렇게 단지 깜빡이를 켰다는 이유, 그러니까 깜빡이를 킨 게 내가 오토파일럿을 안 쓰겠다라는 의미는 아닐 텐데 분명히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이렇게 꺼버린단 말이죠. 마지막은 이게 사실 제일 재밌는데 오토파일럿 켜고 갑니다. 다시 켰어요. 자, 깜빡이도 안 켤 거고요. 차로 변경 안 할 거예요. 그냥 이 차로 안에서 제가 스티어링을만 살짝 움직여 볼게요. 지금 거의 뭐 카메라상으로는 미동도 못 느끼실 텐데 꺼졌죠? 차로 변경도 안 했는데 깜빡이도 안 켰는데 왜 끌까? 지금 이 세 가지 경우 내가 오토파일럿을 잘 키우고 가고 있었는데 앞에 차가 너무 안 가서 차로 변경했어. 근데 오토파일럿 꺼버렸어. 차로 변경 안 했는데 깜빡이만 계속 켜고 있었는데 오토파일럿을 꺼버렸어. 심지어 깜빡이도 안 켜고 깜빡이라는 계속 이거 소고인데 방향지 시등이라고 써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비상지 시등도 안 켜고 차로 변경도 안 하고 그냥 이 안에서만 스티어링이 살짝 움직였는데 꺼졌어. 왜 끌까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테슬라 타시는 분들은. 저는 이제 막 테슬라를 타기 시작하면서 이 부분을 왜 그랬을까 고민을 막 하고 있는데, 저는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 때문에 테슬라는 사용자 중심적인 차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시스템 중심적인 차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보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있어요. 이유는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뭐 테슬라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추측되는 이유들은 있어요. 뭘부터 얘기하면 좋을까? 모델 S 플레이드 신차 발표를 할 때 몇 달 전이었던 걸 기억하는데, 그때 일론 머스크가 재밌는 얘기를 했죠. 오토시프트라는 기능을 소개하면서, 그 오토시프트는 말 그대로 그 차가 스스로 시프트를 하는 기능, PRND를 스스로 바꾸는 기능을 얘기하는데, 그거를 설명하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모든 휴먼 인풋은 에러다. 사람이 넣는 모든 인풋은 다 에러의 가능성이 있다. 전체적으로 에러다라고 말을 했는데, 저는 그 당시만 해도 그거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이 사람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랬는데, 오토파일럿을 써보면서 제가 방금 말한 이 세 가지 사례를 경험해 보니까 이제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테슬라는 주행을 하는 나를 보조해 줄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스스로 주행을 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엔 자율주행을 하고 싶거든요, 궁극적으로. 지금 기존 OEM들이랑 테슬라의 전략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기존 OEM들은 일단은 주행 보조부터 시작해서 자율주행까지 인크리멘탈하게 업데이트를 하는 방식을 생각을 하고 있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주행 보조는 관심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오토파일럿 주행 보조라고 하고 있지만, 얘 주행 보조 하고 싶은 마음으로 오토파일럿 FSD 만드는 거 아니에요. 얘네들은 그냥 자율주행 하는 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주행 보조 생각했으면 아까 제가 DM판에서 말씀드린 후측방 카메라 같은 거 넣어줬어야죠. 그거 안 넣잖아요. 나 도와줄 생각 없는 거고, 나는 스스로 내가 자율주행을, 지금은 베타 버전이지만 언젠간 내가 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벌써 운전자의 개입은 옳지 않아 라는 생각을 하고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런 All Human Input is Error라는 그 일론 머스크의 말이 예전부터 오토파일럿을 만들 때부터 벌써 반영이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토파일럿을 끌 생각이 없는데도 조금만 스티어링으로 움직인다고 해서 오토파일럿이 꺼지고, 차선을 변경한다고 해서 꺼지고, 다시 안 켜지고, 방향지시도만 킨다고 오토파일럿이 꺼지고,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되게 불편하잖아요. 나는 보조를 받고 싶은데 계속 꺼지니까. 근데 결국에 테슬라는 주행 보조는 모르겠고, 결국에는 자율주행을 우리는 할 거야. 자율주행을 하려면 우리는 이런 데이터를 얻어야 돼. 이런 데이터를 얻으려면 우리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어야 돼. 네가 스티어링이 조금만 움직여도 꺼져야 되고, 깜빡이 켜고 차로 변경하면 꺼져야 돼.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가 아니야. 그냥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모든 것이 다 세팅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뭐 자율주행 기술을, 완전 자율주행 기술의 피지빌리티를 떠나서 어쨌든 테슬라의 개발 철학이 그렇다라는 게 지금 FSD뿐만 아니라 오토파일럿으로 반영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오토파일럿은 주행 보조 기능이라고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딱히 그렇다고 뭐 자율주행도 아니지만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는데, 기존 제조사들의 OEM들의 주행 보조 기능과 완전히 개발 철학이 다른 시스템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물론 이거는 뭐가 맞다 틀리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다르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실제로 차량 구매를 하실 때도 나는 내가 주도적으로 운전을 하고 주행 보조 기능은 말 그대로 그 과정에서 나를 안전하게 보조해주는 역할을 끼쳤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기존 OEM들의 차가 더 맞을 수도 있고요. 나는 됐고 나 개입 안 할 테니까 그냥 얘가 좀 알아서 해줬으면 좋겠어, 나는 어쨌든 내가 슈퍼비전을 할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토파일럿이 테슬라가 더 맞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테슬라를 타시면서 조금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 저항이 너무 세다, 나의 인풋에 대한 저항이 너무 세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어저께였나 그 기사를 제목만 보고서 이제 본문은 다 읽어보진 못했는데, 모델 Y 유저가 이제 FSD 베타 버전을 다운받아가지고 시내 주행을 하는데 자기 인풋을 오버라이드 했다라는 거예요. 시스템이 내가 이렇게
좌회전하면서 이렇게 인풋을 넣었는데 시스템이 오버라이드를 해가지고 잘못된 차선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뭐 모르죠. 제가 당사자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를 바탕으로 생각을 해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는 아닌 것 같아요. 정말 그랬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테슬라가 사용자 중심적이냐 아니면 시스템 중심적인 차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가볍게 도어핸들 예시를 들었지만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 오토파일럿의 개발 철학에 대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all human input is error라는 이 철학적인 메시지가 이전부터 다 있었던 것이다. 오토시프트를 만들면서 나온 게 아니라 오토파일럿을 만들 때부터 다 그런 생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테슬라 이렇게 어떻게 빨리 만들고 빨리 개선하고 그렇게 빨리빨리 할까라는 거는 물론 그 테슬라라는 회사에 있는 수많은 엔지니어들이 정말 뛰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정말 열심히 일 많이 하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 철학이 다 누구에게나 내재화가 돼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렇게 말하면 제가 너무 오버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는 모르겠어요. 뭐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 조직에서 오토파일럿이나 FSD의 개발의 가장 핵심 방향성, 우리는 보조를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리드를 해서 나가는 거야 라는 그 철학을 가지고, 그런 내재화된 철학을 가지고 개발을 다 같이 한다면, 정말 원팀으로 한다면 그런 방향성이 뭐 윤리적인 문제나 이런 거에 어떤 문제가 되냐 안 되냐를 떠나서 기술을 개발하는 것만 놓고 봐서는 정말 다른 경쟁사들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빠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계속 공통된 경험을 하게 해주는 것도 하나의 장점일 수도 있겠고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토파일럿을 보면서. 그래서 어쨌든 테슬라 오토파일럿은 결론을 내리자면 사용자 중심적인 차는 아닙니다. 근데 뭐 노파심의 말씀을 드리면 그게 뭐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사용자 중심적인 차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그거는 그 차에서 운전을 하는 사람이 어떤 경험을 하느냐, 얼마나 책임감 있게 운전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뭐 제가 테슬라 오토파일럿이 사용자 중심적인 차가 아닙니다, 그래서 나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전혀 아닙니다. 뭐 그랬다면 제가 이 차를 그 비싼 돈 주고 사지도 않았겠죠. 네, 분명히 좋은 경험을 많이 주는 차임은 확실합니다. HMI 같은 경우도, 테슬라 HMI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 그거 되게 좋지 않냐, 터치스크린으로 편하게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HMI도 사실은 편하지는 않아요.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익숙해져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익숙해지면은 괜찮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익숙해져서 안 괜찮은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익숙해지면 다 괜찮죠. 익숙해져야 된다는 것 자체로서 조금 벌써 불편한 거거든요. 근데 차 같은 경우는 특히나 안전과 관련된 기기니까 잠시 후 조심해야겠죠. 오른쪽에 목적지가 있습니다. 익숙해짐이라는 거는 차에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익숙해짐. 물론 뭐 같은 제조사에서 다른 모델을 타봐도 적응의 시간이 필요하긴 하지만 기존의 차를 타시던 분들이 테슬라의 HMI를 보시면 굉장히 좀 헤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와이퍼를 누르고 싶어도 예전에는 그냥 이 스토커를 움직이면 되는데 와이퍼를 뭐 버튼 누르고 온, 그다음에 속도 조절까지 이런 식으로 뎁스를 여러 번 눌러서 가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급한 상황에서는 조금 불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독일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와이퍼를 조작하다가 앞을 못 봐가지고 이제 가로수에 박아가지고 테슬라를 고소했던 그런 사례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이 HMI 측면에서는 어떻게 하면 얘를 익숙하게 만들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음성인식이 잘 되게 할까가 결국은 핵심 경쟁력이 될 것 같아요. 지금도 음성인식 진짜 잘 되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어제구나. 어제 쉬면서 이제 친구들을 몇 명 태워가지고 운전을 했는데 그냥 장난으로 테스트 해보려고 음성인식 버튼 누르고 그 4명의 이름을 아주 빠르게 발음을 했었어요. 근데
와, 하나도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다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음성인식의 기능은 음성인식 기능의 성능은 이미 검증이 어느 정도 되었고, 이제 이 음성인식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음성인식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어디까지 확장시킬 수 있느냐가 결국에는 이 HMI의 핵심이 될 겁니다. 테슬라뿐만 아니겠죠. 모든 제조사들이 결국에 앞으로는 음성인식 가지고 얼마나 차의 기능을 쉽고 직관적으로 제어할 수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겁니다. 얼마나 이게 또 사용자 중심적인 차를 만드느냐 아니냐의 기로에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예, 이제 다시 저희 동네로 돌아왔네요. 네, 오늘 제가 그래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사용자 중심적인 차인가 아닌가, 아니다, 아니지만 참 좋은 점이 많은 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율주행 개발 전략 같은 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테슬라는 처음부터 사람을, 운전자를 보조할 생각으로 이 시스템을 만들지 않는다. 처음부터 자율주행만 생각하고 만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있잖아요. 뭐 차선 변경하고 깜빡이 켜고 차로 내에서 그냥 살짝 움직이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있어서 조금 이질적인 경험을 할 수는 있어요. 네, 그렇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집에 도착했는데, 저는 이제 인천 송도에 살고 있는데, 송도는 테슬라뿐만 아니라 전기차를 타기 굉장히 좋은 동네입니다.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도 주차장이 이제 지하 3층까지 있는데, 지하 3층까지도 매 층마다 전기차 충전기가 있고요. 송도에는 슈퍼차저도 2개가 있고 현대 EP도 들어가 있어서 전기차를 타시기에는 굉장히 좋은 환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첫 방송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딱 진짜 기가 막히게 끝날 때쯤에 집에 왔네요. 그래서 브이로그를 제가 뭐 얼마나 꾸준히 계속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뭔가 제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 관점에서 좀 재밌는 썰을 풀어볼 수 있는 그런 브이로그를 만들어 보려고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시승기, 뭐 자세한 설명 이런 거는 유튜브에 이미 많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은 다루지 않을 생각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지인들을 좀 태우면서 차를 타고 뭐 여기저기 달리면서 일상적인 썰도 풀어보고, 뭐 최근에 뭐 저희 주변에는 회사 선배 중에서는 뭐 아기를 낳으신 분도 있고, 그래서 뭐 육아일기 썰 푼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해도 좋을 것 같고, 또 뭐 기업 투자 이런 거에 관심이 많으신 분도 있고, 굉장히 주변에 이제 다양한 관심사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랑 타면서 그냥 운전하면서 썰 푸는 느낌으로 일상적인 이야기를 브이로그로 풀어나가는 것도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럴 예정입니다. 오늘 첫 방송이었는데 처음 하느라 좀 운전을 하면서 하니까 확실히 정신은 없네요. 운전에 좀 더 포커싱을 맞추면서 해야 되니까. 저희 아파트 막간을 자랑하자면 지하 주차장이 3층까지 있습니다. 아주 좋아요. 제가 이전에 살던 아파트가 40년 된, 거의 제 나이랑 똑같은, 나이를 공개할 뻔했는데 38년 정도 된 아파트인데 거기는 막 3중 주차 이런 게들 다반사여가지고 아침에 차를 쓰려면은 차를 미리 빼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오, EV6가 보이네요. 전기차 정말 많아졌어요. 예. 어쨌든 저는 이 아파트가 주차 공간이 너무 많아서 좋습니다. 충전 공간도 많고요. 충전 시설을 마지막으로 한번 그냥 보여드리고 지나가면서, 파워큐브 쓰시는 분들도 정말 많고요. 테슬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테슬라 슈퍼차저가 2군데나 있기 때문에 송도에는 테슬라가 정말 많아요. 여기가 이제 벽면이 다 전기차 충전소인데, 볼트, 쉐보레 볼트, 아이오닉 5, 모델 3, 모델 Y, 그다음에 SM3까지 있네요. 저는 282km가 남았는데 오늘은 충전 안 해도 되겠네요.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를 드리고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니짱이었습니다.